안녕하세요. 신사 챕터스 모임장 시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게스트 게르님과 함께하는 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와. 안녕하세요. 게르라고 합니다. 네. 나이는 20대고요. 이제 일은 대충 현장 쪽에서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반갑습니다. 오늘은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 미래를 게르님은 과거를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누구 먼저 하면 좋을까요? 누구? 미래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과거가 이제 먼저 있으니까 네. 과거를 하는 게 먼저 맞지 않나. 그러면은 생각합니다. 과거 먼저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일단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네. 이제 후쿠나카 다케이코라는 작가의 이제 풀꽃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1945년 그 태평양 전쟁 이후에 이제 전쟁 이후에 이제 방황하는 젊은이의 그런 고통과 절망과 이제 슬픔을 담은 그런 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왜 추천드리냐면 이제 한국 젊은이들도 이제 군대를 2년 동안 갔다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군대 이후에 좀 방황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통해 이제 그 시절 당시에 제 이제 감정을 좀 잘 헤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통 여성분들보다는 그래도 이제 군대 다녀온 그 남자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황했던 자신의 시절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또 똑같은 시간을 지금 겪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을 네. 추천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너무 그렇습니다. 궁금해지는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소개해 주시죠. 일단 이 책을 시작하기 앞서 나라는 저자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요양원에서 이제 시옴이라는 인물과 같이 지내게 되는데 이 시옴이라는 인물을 관찰하면서 이제 느끼는 점과 이 시오미의 과거를 이제 풀어내면서 이제 이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요양원이요. 요양원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직후에 그 전쟁의 후유증 때문에 요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되었는데 이제 나라는 사람이 이 시오미라는 사람을 관찰해 보니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죽음이라는 그런 문턱 앞에서도 이제 초연하고 그냥 태어나온 이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점 때문에 궁금증.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을 들으면서 드는 게 그 베르니카의 죽음인가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너가 뭐 죽으면은 안 된다라는 식으로 감정적으로 지지하고, 그러니까 그 환자도 원래는 아프면 되게 자신감을 잃고 뭐 죽고 싶어 하고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자기를 지지해주고 힘내라고 공감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는 그런 류의 소설이 떠올라요. 이것도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 소설이라기보다는 네. 이게 시험이란 인물이 왜 죽음 앞에서 초연하고 이제 대담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그랬던 오히려 이제 무서울 게 없는 사람처럼 이제 그냥 죽음 전혀 두렵지 않아 이런 태도가 되는 거죠. 그런 거를 네. 이제 풀어내는 책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 안에서 스토리가 진행이 되다가 이제 이 시오미라는 인물의 과거에 이제 집중이 되는데 이 시오미라는 인물은 후지키라는 청년을 이제 사랑했었어요. 이제 한 10년 전에 대학생을 하면서 이제 후지키라는 청년을 사랑했는데 이 시오미라는 인물이 이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사랑밖에 이제 없다. 사랑이 오직 인간만을 이제 구원할 수 있고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다. 이런 이제 말을 하면서 후지키라는 사람이 남자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살짝 그 동성애적인 이제 그런 면모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책에서. 근데 이 후지키라는 인물은 이제 또 어떤 인물이냐면 남자면서 이제 또 되게 좀 자존감이 낮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되게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이제 자기를 되게 그냥 깎아내리면서 이 시오미라는 인물의 사랑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작은 그릇의 인간. 근데 이 후지키라는 인물이 이제 폐혈증으로 이제 죽게 됩니다. 대학생활 중에. 그러면서 이제 이 시오미라는 인물이 엄청난 상실을 겪게 되고 그 겪는 와중에 후지키의 여동생이 있어요. 이제 지에코라는 인물인데 이 지에코라는 인물과 이제 시오미가 서로 이제 위로를 해주면서 또 이제 새로운 사랑이 시작하게 되는데 이 지에코라는 인물은 또 이제 건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에코는 이제 시오미가 이제 자기가 시오미를 사랑하긴 하지만 이제 시오미가 기독교를 믿었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있었는데 그쵸?
이제 시오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후지키가 병으로 죽긴 했지만 후지키가 생각하기에 아니 뭐야 시오미가 생각하기에 후지키를 이제 앗아간 건 세상이다. 이제 신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의 이제 그런 반항심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를 믿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 끌려가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지에코하다 헤어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된 스토리입니다. 아, 딱 그 동생 인물의 종교가 밝혀지는 순간 그것 때문에 어떤 트러블이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 기독교 그쵸 그쵸 역시나 그쵸 그쵸. 생겼네요. 그리고 이게 전후 그러니까 전쟁 후의 시대를 다루는 소설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이란 게 모든 게 다 폐허가 되고 다 무너지면은 신이라는 게 존재하는가라는 그런 사상이 좀 전반적으로 퍼지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역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이제 자기가 전쟁을 절대 이제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전쟁으로 끌려가게 된 거잖아요. 하지만 국가는 이제 이런 젊은이들에게 무조건 이제 무겁기만 한 총을 쥐어주고 너는 이제 모르는 사람들 쏴 죽여야 된다 이런 이제 강박을 심어주게 되면서 이 젊은이들에게 이제 좀 심리적으로 많은 혼란을 이제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여성이다 보니까 군대를 가거나 이제 징집을 당하진 않았지만 네. 꼭 군대가 아닌 전시에 끌려가는 그런 징집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어떤 인간이 그 누군가를 살기 위해서 죽여야 된다거나 그리고 되게 뭔가 살상 무기라고 하죠. 그런 네. 총을 잘 다뤄야 되는 그런 뭐랄까 차가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되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특히 시험이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이제 사랑에 되게 좀 집착하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 앞에 있어서 자신이 죽는 것보다 이제 이 내가 든 총으로 타인을 이제 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강박이 되게 좀 자신에게 무겁게 다가온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는 병역 관련해서도 좀 궁금한 주제를 떠올려 보고 싶긴 한데 약간 간질간질하긴 해요. 근데 먼저 그 전에 그 게르님 네, 이렇게 클럽은 네시아님 네, 게르님도 이제 군대를 다녀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통지서가 나오고 네. 그때 심정을 또 이 소설에서 징집을 당하는 주인공의 심경이랄까 그런 식으로 맞닿아서 한번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일단 입대하던 시절에는 여자친구가 없었거든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이야기보다는 제가 이제 군대 입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이제 상황을 봤을 때 보통 이제 여자친구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에서 이제 막 여자친구의 편지만을 이제 애타게 기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만 계속 전화만 하고 싶어 하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을 보게 되는데 근데 보통 이제 일말 상초라는 말을 이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일병 말에서 이제 상병 초에서 진짜 많이 헤어지거든요. 저도 이제 주변에서 많이 봐왔고 군대에서 근데 그때 이제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군대라는 어쩔 수 없는 이제 강제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이룰 수밖에 없었는데 그 상실감이 과연 이제 내가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책을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직도 좀 긴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잘하시니까 긴장 푸셔도 될 것 같고 저희 경우 일말상초 들으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혹시 군대 간 남자친구를 그렇죠. 근데 그쯤에 헤어졌나? 그랬던 것 같아요. 딱 이제 제가 볼 때 여자친구들 입장에서도 그때쯤에 뭔가 좀 인내심이 이제 바닥 나면서 이제 좀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있고 지금의 군대랑은 또 다른 게 저는 안 갔지만 네. 화내지 마십시오. 안 갔지만 네.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사용이 안 되니까. 맞아요. 제가 딱 이제 군대 전역할 쯤에 핸드폰이 풀리면서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병과라고 하죠. 일과가 끝나고 저녁에 뭐 쓴다던가 이렇게 좀 자유로운 측면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일단 훈련소 입소하면 당연히 연락 안 되고요. 편지밖에 없죠. 그쵸? 그때 진짜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막 엄청 났고요. 그쵸. 그러니까 같은 지구 위에 있는데 이게 닿지 않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경험해봤고 또 이제 일과 시간에도 뭐 그 만점 사격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보상처럼 받아야지만 또 밑에 계급은 안 되고 그쵸. 공중부스에 들어가서 그
다른 분들을 제치고 이제 통화를 어렵게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게 훈련소 때 그러니까 진짜 필사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전화 공중전화 그거 이제 밖에서 하면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건데 몇 분 하겠다고 이제 되게 막 굳은 그런 훈련도 막 이제 열심히 하고 그런 그치. 친구들 보면서 아 되게 간절하다 이게 사랑의 힘인가 다 이런 걸 좀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약간 군대 쪽 군대 연락 이런 걸로 좀 빠지긴 했는데 네. 여튼 군대라는 게 그렇게 어떤 사람의 자유가 많이 제약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을 들고 싶지 않은 청년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들고 이제 거기서 또 전쟁에 필요한 어떤 신체적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그냥 그렇습니다. 다 하는 거니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제 또 이 소설의 배경이었던 전쟁 징집이나 전후 시대의 그런 허무함, 공허감 이런 거랑 또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 시옴이라는 인물의 결말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제 요양원에서 이제 폐 관련으로 살짝 그 실험적인 수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폐를 이제 아예 반을 절제를 하는 그리고 좀 되게 도박적인 수술이었는데 이 시옴이라는 인물이 다 이제 받기 싫다는 상황에서 본인이 받겠다고 이제 자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땐 이 인물의 심리가 거의 더 이상 바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일단 아까 그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시옴이라는 인물이 일단 가족들이랑도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이제 동생은 죽고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도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이제 바랄 게 없어서 그냥 되게 희생적인 마인드라기보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해서 이런 마인드로 이제 거의 자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설이 이제 받게 된 게. 그렇게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소설에서. 너무 슬픈데요. 너무 처참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험이라는 인물이 이제 한마디로 그냥 고독을 너무 이제 고독에 그야말로 엄청 가까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인물을 보면서 이제 고독이 무엇인가 알게 되었고 제 이제 저도 좀 군대 제대 이후에 좀 힘들었어요. 이게 많이 알던 사람들이랑 좀 연락이 안 된다기보다 이제 끊기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딱 군대 제대했는데 막 이제 불러내거나 연락할 사람이 이제 많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계속 지내던 그런 친구들이 아니고서야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많이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고 좀 이제 고독감 이런 것도 느끼게 되면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 저도 들으면서 상수님도 그런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중에 그때 느낀 상실감이 아직도 떠올리면 있는 관계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경험하신 게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주인공의 그 감정선에 좀 많이 공감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왜 이런 심리인가 좀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조금의 친구가 남아 있었고 그냥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그 공허함과 이제 고독감을 이길 수 있었는데 이 시험이라는 인물은 가족도 없고 이제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냥 어떻게 보면 초연하다는 말이 되게 좀 좋은 의미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되게 좀 공허하다는 그런 이제 반대말도 되거든요. 그쪽이 그쵸. 더 가까울 것 같긴 네. 해요. 왜냐면 자살했다라는 거는 그렇죠. 초연했다면 일종의 뭐 해탈처럼 그 뭐지? 내가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더 많이 그렇죠. 담겨 있는데 인생에 있어서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죽음이란 앞에서도 그냥 초연한 그런 이제 입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죽음을 선택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자살이라는 거는 뭐 우울증이나 뭐 각종 심정적인 괴로움이 너무 커서 이렇게 사느니라는 생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연이란 단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가족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의 동생이었던 사람과 또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람도 떠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단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또 과거와 미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와 이제 미래의 젊은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되게 요즘 뭐 고독사도 많고 좀 살짝 무거운 얘기긴 하지만 맞죠. 예, 그러니까 좀 외로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SNS 같은 것도 이제 좀 활성화되면서 이게 오히려 더 사람들이 좀 이제 고립되고 살짝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아마 미래에도 이제 점점 이런 고독감을 느끼고 이제 고독사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날 거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저만 해도
예전에 그 경기도에 살 때 알던 분이 그런 고독 청년들을 주제로 책을 내시거나 커뮤니티를 만드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꽤 수도 적지 않고 맞습니다. 그분들의 이제 그 행동 동선이랄까요? 그런 게 되게 한정적이더라고요. 이게 주변 사회에서는 이제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면 그들은 나가질 않거든요. 이제 은둔 청년이다 보니까 이제 그냥 집에만 있거나 이제 방에만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찾을 수 없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마 뭐 취업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랑 관련되어서도 이제 좀 엄청 많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를 잘 꺼내주신 게 그분들은 방에서조차 안 나오기 때문에 주로 영상에 의존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 저희가 인터넷 공간이라고 하는 데서만 댓글을 남기거나 소통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분들한테 이 책을 추천할 수 있어도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좀 잘 해보면 또 그분들한테 좋은 메시지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일단 그런 고독감과 이제 상실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래도 역시 사랑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어미도 일단 후지키라는 청년을 이제 병으로 잃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 여동생이 이제 지에코를 통해 이제 사랑을 또 이제 통해서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하지만 또 이제 전쟁이란 또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또 헤어지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설에 이제 시오미는 그렇게 되었지만 이제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앞으로 네. 미래가 있고.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랑을 통해 뭐 꼭 이제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더라도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데서 이제 상실이나 고독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은둔 청년 딱 얘기했을 때는 떠오르는 그 유튜브 영상 중에 하나가 최근에 봤거든요. 네. 한 7년째 집에서 방에서 안 나오는 그 아드님이 계신 영상이었거든요. 네. 근데 뭐 세무사였나 회계사 같은 거를 준비를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맨날 밥 먹어라 하고 이렇게 넣어주시거나 그 앞에 두고 이런 식으로 그런 하는데 얼굴을 거의 못 보고 음, 그리고 어머니가 자리를 비워주시겠다라고 카톡을 남기고 자리를 비우면은 그때 그제서야. 이제 나오는데 그래도 그분이 되게 어머니께서는 감사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설거지 다 해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심정이실까를 생각해 보면은 뭔가 이 시오미라는 주인공도 그럴지 모르는데 그 지나간 일들을 계속 떠올리고 너무 그 아픔이 가중이 되면은 그렇죠. 헤어날 수 없는 늪 같은데 좀 발을 깊숙하게 딛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올가매어져 있으면은 진짜 그 과거밖에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 현재 주변 사람들을 이제 좀 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더 고립되고 그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감히 저는 이 소설을 빌어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누구나 상실의 경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내가 잘 극복. 극복 혹은 내 안에 그것도 하나의 자산처럼 보관을 해두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느냐가 되게 관건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희망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의 경우에는 이 시오미 같은 경우에는 혹은 이걸 보시는 다른 분들이더라도 전쟁처럼 어쩔 수 없는 원인이 있었으면은 그거는 내 탓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 탓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그러한 상황과 배경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뭐 이상가족처럼. 그래서 내 탓이 아니다라는 자책을 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슬픔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속 그 슬펐던 시간만 계속 그 연속 재생하듯이 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자고 일어나면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처럼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맞아요. 계속 소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빨간 상태에서 이제 인생을 보내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방 밖을 나간다거나 뭐 내가 여태까지 뭐 힘들었던 관계에 대해서 그게 엄마든 아빠든 뭐 친구든 그에 대해서 내가 뭐 굳이 정리를 해야 되거나 미안하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지금 일을 안 하는 상태인데
일을 하기 위해서 뭐 또 알아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에너지가 너무 없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에너지라는 표현이 진짜 딱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조심스럽게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그 각자 그 과거를 돌이켜 보지 마라 이런 것보다는 그것 또한 다 하나하나 다 감사한 일들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전환을 해보고 정리를 이게 편지 봉투에 딱 넣듯이 정리를 하게 되면은 조금씩 앞을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소설에서 또 좋았던 문구나 뭐 기억에 남는 다른 인물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미래의 고통을 생각하기보다 이 시오미가 한 대사입니다. 이제 미래의 고통을 생각하기보다 지금 이 자연, 이 평화를 내 것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지에코가 꽃을 따고 내가 이렇게 산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간에 전쟁이든 죽음이든 신이든 그런 게 우리와 지금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지금은 지금처럼 살아있다. 오로지 이 지금이라는 것 외에 어떤 삶의 방식이 있단 말인가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지금 저희 이제 주제를 핵심하는 좀 이 대사가 아닌가. 주제의 핵심 꿰뚫는. 네. 저는 좀 더 천천히 읽어주셨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들으면서 딱 그런 게 생각이 났어요. 뭐 화분을 키우는 분들이 그 햇살에 비친 이파리를 이렇게 천천히 쳐다보고 있을 때 그런 순간이라던가 그 뭐였죠? 그 애니메이션 영화 있었는데 어떤 그 문 닫는 그 스즈메의 문단속. 네, 스즈메의 문단속에서도 그 계속 울면서 엄마를 찾는 주인공의 어린 아이 버전이 문을 다시 닫고 가기 전에 뒤돌아보거든요. 그때 이제 큰 스즈메랑 스즈메 옆에 남주가 지켜봐주는 그 장면처럼 그 평야 같은 저희는 자연을 보게 되면은 시간을 잊고 그냥 멍 때리게 되는 그런 고요한 순간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스즈메 이제 문을 닫는 그 장면도 이제 과거를 이제 그만 돌이키고 그냥 이제 미래로 나아가겠다. 맞아요. 이런 장면이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으면 그 전쟁이든 뭐든 상관이 없다라고 충전이 되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딱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딱 이 대사가 나온 그 장면이 이제 징집하기 거의 거의 직전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대사를 한 거 보면은 이제 이 시험이라는 인물도 이제 그런 거 알고 있었지만 상실의 고통을 이제 이겨내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게르님은 군대 내부에서 상실을 생각하다가 실수를 했네요. 소송이 비슷하긴 하죠, 맞죠? 예. 게르님은 그 군대 나오시고 제대하시고 그런 예를 들면 내가 A, B, C라는 사람을 알았는데 이제 A밖에 연락을 안 하게 되고 B, C가 정리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 상실감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냥 뭐 그대로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뭐 운동을 했다라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한 반년 정도 이제 방황을 했어요. 이제 집에서 그냥 집 앞 이제 편의점에서 그냥 알바를 하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시간을 때우며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그때부터 좀 헬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뭔가 이제 운동을 하니까 되게 주변 사람들이 좀 이제 더 저를 좀 사랑하고 되게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이겨내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했거든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과 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소속감을 느끼게 되면서 좀 이제 그걸 극복할 수 있지 않았나. 맞아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그 에너지가 없고 뭐 0이라는 상태는 아니지만 무직이라던가 이렇게 뭔가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단계에 계신 분들한테는 비슷한 얘기를 드리는 게 제가 아는 그 동생도 여자 사람인데 그 임용고시를 엄청 준비를 하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약직으로 다니다가 또 계약직에서 학교를 잃어보니까 내가 교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해서 가고 싶었던 환경을 또 직접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너무 힘든 거야. 본인이 이제 상상했던 현실과 다르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시험만 준비했을 때보다 더 현실적으로 이거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이제 접었어요. 그러면은 0으로 왔잖아요. 내가 뭔가를 바라는 줄 알고 이렇게 갔는데 이게 아니었어라는 게 확인된 건 좋은 일이긴 한데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좀 우울하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되게 부지런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그 에너지가 되게 우울하게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나이대에 비해 그 나이대별로 이제 각자 좀 일어나야 되는 그런 게 좀 정해져 있다고 하잖아요. 과업이 네 맞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되게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과업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좀 우울해하는 친구한테 저는 그래서 알바부터 해봐라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친구는 얘기를 하자면 알바를 하다가 또 다른 알바 자리를 알게 됐는데 그 알바에서 계약직을 되고 계약직에서 또 다른 데 추천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지금 좋은 회사에 정규직 국내에서도 또 복지가 좋기로 유명한 곳 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렇게 좋은 회사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면 맞습니다. 마치 게르님이 그 상실의 시간에서 약간 멍을 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충전한 다음에는 소속감이나 커뮤니케이션,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받는 에너지로서 다시 그 사회로 돌아온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내가 좀 더 활기가 생기고 좀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단계로 간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설을 빌어서 하고 싶은 얘기나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해주시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군대 입대 전이거나 아니면 이제 군대 막 제대하고 난 그 직후에 되게 좀 혼란스러운 시기가 좀 이제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시기에 이제 너무 스스로를 좀 이제 고립시키지 마시고 그냥 뭐부터 그냥 작은 거라도 이제 그냥 개인적인 취미라도 좋으니까 뭐라도 하나 시작하면서 이제 천천히 이제 한 발자국씩 나가다 보면은 이제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 분명 나타날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상실과 이제 고립감을 이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 너무 긴장하시는데요. 근데 네. 긴장하신 거 비해서는 너무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 책은 빅테크 미래 보고서라는 책이고요. 소제목은 미래 비즈니스를 지배할 V 키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야마모토 야스마사 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문득 이제 각종 재테크나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때 미래는 우리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밀리의 서재의 미래를 쳐서 나오는 책들 중에 하나였고 읽어보니까 굉장히 인사이트도 많고 훌륭해서 이 책을 소개를 과거와 미래라는 컨셉으로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11개의 빅테크 기업을 위주로 분석을 해놓은 건데 미래를 알면 좋은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책을 한 줄로 추천하고 싶은데 미래의 돈줄이 어디로 흐르는지 궁금하다면 읽어볼 만한 책 이렇게 추천사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되게 돈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한국인들은. 그래서 뭐 없으실 수도 있지만 저의 경우 저도 많은데 근데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다양한 전략이 있는데 뭐 2개만 하자면 고가의 제품을 잘 파는 것도 있고 아니면 박리담이라 그래서 저가의 제품 칼국수나 잔치국수 같은 거 하루에 1000그릇 10,000그릇씩 팔면 그것도 엄청난 매출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의 전략의 방법도 있고 제가 알고 싶었던 거는 그러면 우리가 핸드폰 변천사만 생각을 하더라도 옛날에는 되게 모니터가 두꺼운 컴퓨터 쓰고 막 플로피 디스크 쓰고 그죠. 그 학교 마우스 밑에 이렇게 공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들 그거 다 빼가지고 맞죠. 굴리고 막 그런 시대였는데 요즘은 뭐 적외선이니 뭐 무선이니 뭐 엄청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미래 기술의 변화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거에 현재 즉 미래죠. 그 당시에 미래를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고 그 길목에 있던 사람은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미래로 갈 때 어떤 곳에 어떻게 일상이 바뀌고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의 관점을 가지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기업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자는 야마모토 야스마사님인데 오사카에서 출생을 하셨고 도쿄대 석사 하신 다음에 미국 소재 금융기관에서 근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빠방하신 분인 것 같고 일단 빅테크 기업 하면은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혹시 게르님도 빅테크에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저 일단 테슬라밖에 안 떠오르네요. 테슬라 맞아요. 애플, 삼성. 삼성은 이제 빅테크는 글로벌 기준. 그럼 애플, 테슬라. 그렇지만 삼성 사랑합니다. 네, 네. 테슬라, 애플, 또 구글,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결정하는 미래의 모습을 먼저 이 책에서 그리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이제 이 어떤 예를 들면 뭐 자몽은 좀 이상하고 다나카상이라고 할게요. 다나카상이라는 어떤 남자가 미래의 세계에서 어떻게 생활을 보내고 있는지를 그려주는데 그게 되게 몰입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 글래스? 안경. 네, 뭐 구글 글래스인가요? 이런 거를 끼고 다나카상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뭔가 만지는 듯이 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글래스 안에는 뭐 어떤 회의실이나 본인처럼 집에서 근무를 하는 다른 사람의 홀로그램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상 영화, SF 영화에서 나오는 식으로 정말 소통이 되는 거죠. 사실 그 아이언맨처럼 이제 딱 그 홀로그램이 나오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된 배경에는 지금은 엔데믹이라고 하지만 또 이런 종류의 대면 접촉을 하면 전염이 되는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미래에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포스트 코로나 때 같이 만나서 일을 해야 되고 한 공간에서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게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도 있고 하니까 하고 또 이제 뭐 주 1회 정도 다나카상이 이제 만나서 회의를 해야 되는 시간에는 그 택시를 부르는데 택시가 왔는데 택시 안에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없다. 네. 무인 택시. 네, 무인 택시고 그 안에는 이제 네모네모 칸칸이 있어서 서로 마주보고 얘기를 할 수 있게도 되어 있고 그 예전에 이렇게 전방 주시하는 형태의 그게 아닌 거죠. 그러고 또 이제 내릴 때는 어떤 카드 결제 없이 자동으로 애플페이로 결제가 돼요. 그리고 또 애플페이다 보니까 할인 결제가 된다고 나와요. 네. 그러고 딱 다 내려서 가서 뭐 이런 식으로 미래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지의 일상이 나와 있는데 이게 너무 흥미진진한 거예요. 근데 다 너무 있을 법한 그런 얘기들이라 이게 진짜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적용 중인 그런 것도 많고 지금 무인 택시라던가. 그리고 장을 보는 것도 식료품도 이제 요즘 냉장고 다 사물 기술이라고 하죠. IoT 적용되어 있고 그게 또 스마트 스피커라고 해서 아마존의 알렉사나 이런 게 연동이 되어 있어서 다나카상이 굳이 딱 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채워주거나 알아서. 예를 들면 양상추 주기적인 거 아니면 뭐 휴지도 떨어질 때 딱 맞춰서 그럴 수 있는 그런 일상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간편하고 어찌 보면 조금 무서울 수도 있는. 그럼 인간이 해야 되는 건 뭐죠 대체? 인간이 해야 되는 거는 기계가 해내지 못하는 창의의 영역을 좀 많이 다루겠죠? 그 기계를 사기 위한 이제 돈을 버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인가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접근해 있지 않지만 질문을 답을 하자면 그 시대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근데 뭐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나는 좀 더 소모적인 일보다는 그 당시 새로운 미래에서 평균 이상의 돈을 벌고 싶다라는 게 중점이라면은 그때 필요한 기술 지금 연마해야 되긴 하겠죠. AI라던가 이제 그러면. 뭐 AI를 활용하는 기술이라던가 왜냐면 AI도 사람만큼의 섬세함을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쵸. 그런 부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내가 할 수 있게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거는 기계가 이제 손쉽게 대체하지 못하는 직업군들의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은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유화로 그림을 그리는 거라든지 섬세하게 뭐 그런 거라든지 뭐
기계는 제가 알기로는 패턴을 읽어서 다시 카피하는 걸 잘하니까 전에 없던 패턴을 내가 만드는 종류의 직업이라면은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도 인정을 받는다면은 그때 평균 이상으로는 벌 수 있겠죠. 인간이 해야 할 그럼 일이라면. 책에서는 좀 이제 미래에 많이 사라질 법한 그런 직업들을 미리 얘기해 주나요? 직업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아 그냥 이렇게 그냥 대체가 될 거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있을 네. 거다? 네, 다나카상 예를 들면 다나카상이라고 나와 있진 않습니다. 네. 다나카상이 이런 식으로 고글에서 뭐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회사를 나갈 때는 로보택시라 해서 무인 택시가 상용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에서 그 만들려고 했던 그 루프 그 길이 있어서 이제 교통 체증이 사라지고 그런 식의 그 당시의 일상을 그려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저희가 주식 차원에서만 수익률이 어떻고 뭐 20년 전보다 어떻게 올랐고라는 그런 수치적인 거를 떠나서 미래의 일상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면은 되게 성장할 수밖에 없고 이 기업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나도 많이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일상을 좀 더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다나카상이 아니었는데 다나카상으로 계속 갈게요. 다나카상은 도쿄대를 졸업하니 일본계 상사에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다. 그런데 회사가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 연공서열제를 고수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게다가 신기술을 받지 않는 문화가 팽배해 있었다. 그게 맞지 않아서 퇴사한 후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벤처 회사로 옮겼다. 그러면서 이제 일상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나카상 머리에 장착한 기기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홀로렌즈라는 제품이다. 이 기기를 사용하면 지금까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만 보이던 가상 화면이 렌즈를 통해 눈앞의 현실 세계로 투영이 되었다. 쇼 씨가 말을 건네고 있는 모니터도 현실을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투영된 가상 이미지다. 거기에는 다른 장소에 있는 회사 동료들이 보였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홀로렌즈를 통해서 이런 원격 회의를 지원하는 기술을 돕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고 그 다음에 구글 줌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줌도 이제 왜 줌은 지금 사실 줌이거든요, 그냥. 근데 여기 구글 줌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말은 구글이 이제 인수하게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또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인수합병을 해서 큰 기업들이 자기네가 더 잘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기업을 빨아들이는 식으로 이제 합병을 하거든요. 테슬라가 이제 트위터를 합병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구글 줌도 이제 구글이 줌을 가져온다라는 게 반영이 돼 있고 또 이제 이 당시가 되면은 이런 부분이 나요. 두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인데 의사소통에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다나카상이 말한 일본어는 영어로, 존이 말한 영어는 일본어로 동시 통역이 돼서 서로 음성 형태로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저는 이 부분만 잠깐 짚자면 5년 전에 제가 영어를 조금 잘하는 걸로 들어간 회사의 옆에 앉아 계시는 차장님이 뭐 좀만 있으면 이거 뭐 우리가 이렇게 기계 대고 얘기하면 바로 쏠라쏠라 해줄 텐데 공부할 필요 있나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상을 보면은 조금 그게 좀 더 와닿는 것 같기는 해요. 대충 얼마 정도 미래일까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는 지금 책에서 언급되는 특정 시점을 짚진 않았는데 네. 꽤 빨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한 30년 후 대충. 아니요. 저는 아주 길어도 5년 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요? 네. 네. 그래서 좀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저희가 언어를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AI가 회의를 자동으로 문서화해서 회의록으로 보존을 해서 저희가 일일이 뭐 회의록을 정리를 하거나 녹음을 해서 다시 듣고 하는 것도 다 이제 없어질 거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기능을 이런 여러 종류의 초고퀄 컴퓨터도 19,800엔밖에 안 돼서 굉장히 저렴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다 보니까 DX라고 하는 디지털 전환이
한 5년, 10년, 5년은 조금 무리일 수도 있고 한 10년 안으로는 모든 게 다 디지털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이상의 미래까지는 저희가 너무 멀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돈이 어느 쪽으로 흐르고 그쪽으로 좋은 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책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로보택시부터 얘기를 하자면 지금 혹시 출퇴근하실 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토바이로 직접 이제 운전을 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죠. 아, 네. 그러면 힘들거나 이제 누가 나를 이게 전용 기사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 너무 좋겠다. 춥습니다. 요즘 많이 추워서 그쵸. 이제 오토바이를 타지 못합니다. 요즘 이제 버스로 그래서 출퇴근하고 있죠. 근데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사람이 우글우글하거나 맞죠. 출퇴근 시간에는 저희가 10분, 20분 정도는 더 일찍 나가야 그 출퇴근 특수를 겪지 않고 제 시간에 나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로보택시의 경우에는 뭐 아마존이 2020년에 로보택시를 2020년에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당시는 또 2020년이 도쿄가 우버를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로보택시에 뺏길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미래를 상상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로보택시가 대체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하이라이트를 쳤던 게 전철을 탈 기회도 눈에 띄게 줄었다. 시간, 요금, 안정성 면에서 압도적으로 로보택시가 앞서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만 해도 지금 출퇴근에 뭐 1시간을 쓰고 있고 교통비가 하루에 한 3, 4천 원 나간다고 하면은 이때 로보택시가 하루에 2,000원이면은 왕복으로 편하게 누구를 만나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걸 쓸 것 같거든요. 무조건 저도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면서 요금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 할 이유가 없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나마 이제 사람 간의 그 막 그런 게 없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미래는 그런 게 큰 단점이 안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딜러가 사라진다라는 것도 미래에 좀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로보택시가 드러나면서 등장하면서 자가용을 사는 사람이 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첫 번째 예시이긴 한데 미래의 일상이 어떻게 펼쳐질 거에 따라서 지금 어떤 직업이 사라질지 어떤 소비재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될 건지를 좀 다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왜냐면 저는 차가 없는데 차 있으세요? 오토바이 말고. 오토바이밖에 없습니다. 차를 혹시 구매하고 싶으신 생각은? 저는 뭐 일단은 이제 오토바이만 계속 좀 바꾸거나 할 생각입니다. 오토바이를 주 이동 수단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오토바이도 당연히 비싼 오토바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차를 막 구독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구독? 네네 구독제 내가 뭐 6월 달까지만 쓰고 안 쓰고 싶어 하면은 안 쓰면은 되잖아요, 구독제면. 근데 이거를 보면서 차라는 소비재나 우리가 차에도 어느 정도 위계를 매겨서 뭐 좋은 차, 안 좋은 차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런 차원에서도 내가 이 소비재가 미래를 생각했을 때 과연 현명한 소비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차량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키를 꼽는 순간부터 이제 감가상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근데 차량은 이제 오토바이를 제외하고 얘기할게요. 네. 차량은 또 액수가 최소한 3천? 신차 기준으로 아니면 6천에서 뭐 1억 넘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대다수는 이제 할부로 5년 뭐 몇 년 해가지고 매달 따박따박 일정 액수를 내서 사는데 그렇게까지 내가 여기에 소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생각했을 때 오토바이는 혹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오토바이는 이제 아무래도 애초에 차보다 살짝 그 열등한 면이 좀 있잖아요. 이제 굳이 따지자면 그러다 보니까 좀 낭만의 영역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럼 교통 체계로는 생각했을 때 저는 이런 AI 기능 같은 게 들어오니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뭐냐면 지금은 교통 신호 위반이나 네. 뭐 주정차 위반이나 이런 규칙을 위반하는 게 다 인적인 요소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경찰이 없거나 아니면 감시하시는 분이 없으면 저희는 사실 안 걸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미래 시대가 될수록 이제 할 수 없게 되겠다라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아, 이게 AI가 이제 알아서 네, 단속을 해주니까. 그렇죠. 아, 모든 것들을 다 체크하고 단속을 해서 이제 인적인 요소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저는. 살짝 지금 중국이 그 CCTV로 이제 모든 그 자기 자국민들 이제 감시를 하잖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으로 이제 미래에는 그게 당연시 될 거다. 네, 모든 맞아요. 국가에서 이제. 네, 네. 좀 무서운데요. 그쵸.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그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뭐 주정차 잠깐 대야지라던가 아니면 뭐 안전벨트 나는 불편해라던가 이런 것들은 지금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그래서 그때 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다 자동화가 될 거고 다 카메라나 이런 걸로 해서 막아버릴 거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면도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도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오토바이는 제 미래 세계에서는 왠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뭔가 그 테슬라가 루프에 할 때 그 규격에 맞아야 되는 것처럼 미래 교통 체계 규격에 맞는 여성만 남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감성이 없네요. 그러면 미래가. 그쵸. 낭만도 없고. 그리고 또 전기 오토바이도 있지 않나요?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근데 아직 성능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좀 대중화되지 못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내연기관 있잖아요. 석유를 쓰는 그런 것들은 이제 점차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이제 전기 오토바이만이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사실 오토바이는 그 엔진 소리 때문에 이제 타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낭만이네요. 많이 이제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면 미래가. 그리고 또 이제 애플을 짚어보자면 애플은 원래 하드웨어를 파는 회사였는데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해서 되게 세계를 선도하는 되게 훌륭한 기업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일본 전체에서 애플 카드를 쓰는 사람을 볼 것이다. 저희가 뭐 삼성 카드 쓰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은 일상만 말하기보다 이 일상에 담겨 있는 기업의 비전이나 이런 걸 얘기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애플이 그러니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책에서 짚고 있는 게 이제는 하드웨어가 의미가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하드웨어는 예를 들면 저희가 집에 지니나 이런 식으로 알렉사나 스마트 스피커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스피커에서 저희가 말을 걸거나 명령을 하면 이게 클라우드로 가서 클라우드에서 또 이렇게 와서 우리한테 표출을 해주는 어떤 앰프 역할인 것이지 하드웨어 자체는 이제 사업성으로는 소프트웨어가 더 이제 우위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속도는 다 이제 고만고만하다.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붕어빵에서 네. 팥이 없으면은 네.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안 먹죠. 근데 그 팥처럼 핵심 요소가 소프트웨어라는 거지 이제. 하드웨어가 아니라.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애플도 되게 멋있는 UI UX 혹시 애플 쓰고 계시죠? 아이폰입니다. 네, 저도 아이폰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메인인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저희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기기가 얼마나 신형인지에 따라서 했는데 물론 그 신형에는 소프트웨어 버전이 담겨 있긴 하지만요. 최신 소프트웨어. 이제 클라우드로 모든 게 연결이 되는 시대에서는 그게 스마트 스피커든 핸드폰이든 이제 단말 기기보다는 그 내부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더 핵심이 되는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요. 저 그 소프트웨어 쪽에 코딩이라고 하죠. 코딩이라던가 코딩의 그런 로직을 짜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굉장히 이 UI UX에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도 공부를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말이 길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이거 말고도
또 하나 전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게 세 번째 마지막인데 이 빅테크 기업, 저희가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글로벌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은 거의 다 어느 나라죠? 미국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또 짚는 게 중국에 이제 4대 큰 기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시가총액, 시총도 되게 크지만 이제 미국을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하신 예시에서 전달하고 싶은 게 여기도 나와 있는데 교통체계 같은 거 얘기했을 때 중국에서 그 막 CCTV 네모 박스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듯이 중국은 그런 데이터는 많대요. 데이터도 많고 그 저희는 제가 예를 들어서 게르님한테 뭐 이 사진 저희가 이렇게 찍었는데 홍보용으로 써도 될까요? 하려면 마케팅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동의를 안 받으면 못 쓰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잘 없어요. 주상권이 아예 없나요? 그러니까 그런 규제가 미국이나 우리나라만큼이나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지 않은데 근데 그런 규제가 없고 데이터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중국은 딱 이제 그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술력이나 창의력 같은 거 이런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미국이 진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라고 책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어떤 기업을 시작하거나 모방을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미국을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확신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든 아니면 어떤 소프트웨어 기반의 사업을 하고 싶은 분이든 간에 내가 좋은 모방하고 싶은 기업을 잡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책과 이 책에 나온 빅테크들을 기반으로 얘네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설계를 해서 어떤 판을 짜려고 하는가를 기반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뭐 증권업계 최초로 수수료가 없는 로빈후드 아니면 텔레워크 사회를 이끄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이 들어보시지 못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한번 책 들어주시겠어요? 네. 그 게르님이랑 오늘은 미래와 과거라는 관점에서 저는 빅테크 미래 보고서라는 책 그리고 게르님은 안 보일 텐데 게르님은 풀꽃이라는 전후 시대의 상실감을 다루는 책을 다뤄주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또 너무 gat혀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한번 가져보는 시간 또 정리의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 미래를 다루는 책으로는 내가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 그 관점에서 한번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게르님 너무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닙니다. 처음이어가지고 좀 많이 절었는데 그래도 시아님의 이제 유창한 진행 능력 덕분에 좀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신사챕터스 저희 다음 회차에서 만나 뵙고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 감사합니다.